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김문수 후보 흑역사가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거 살짝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작년 12월 3일에 우리가 모두 충격받았던 그 사건,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국회 난입 시도 사건 오리지널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김문수 현재 후보, 당시 자유인이 수괴였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화제가 될 법도 한데 지금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에 윤석열 계엄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윤상현 의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이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 건지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5월 27일 화요일 라이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들의 속풀이 시간이죠. 네, 1타 정치 시간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두 분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뭐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대선 이후에 좀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도 잘 안 되고 소상공인 분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서 빨리 좀 국가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성수동에 옛날에 제가 핫플루 기억하고 있는 줄 서서 북적북적 엄청나게 많이 가던 커피집에 갔었는데 완전히 팔이 날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대선 뭐 선거 기간이 아니라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사실 온 국민들이 이 피로감을 진짜 6개월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감도 엄청난 데다가 어쨌든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테러, 뭐 의혹 등등, 위협 등등이 멈춰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전 더 긴장돼요.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다 어쨌든 결론이 나야지만 국민들의 삶도 특히 외교 안보도 모든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루가 요즘 한 48시간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국제 질서도 지금 엄청 급박한데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죠. 네. 이 싸움을 주목하느라고 빨리 좀 끝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는 이틀 남았고 이제 본 투표는 일주일 남은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판세가 어쨌든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자 대결 같은 경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1%. 요게 이제 사실 많이 인용하시는 한국갤럽에서 중앙일보 의뢰로 24일, 25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요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한 거는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죠. 사실은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똑같은 갤럽 조사로 34%일 때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랬었나요? 예. 그밖에 안 됐었나요? 예. 그때 이제 그때 그러한 기록을 했고 지금 이제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투표 유보층이 조금 넘어가면서 약간 지지율이 예전보다는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뭐 무섭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도 저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50% 가까운 여론조사 지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표 로얄티, 투표 응집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35%대 이상의 지지율은 스윙보터층, 중도나 뭐 약한 진보, 약한 보수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작은 이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3, 4개월간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래서 약간의 지지율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지금 막 쫓아오면서
이게 완전히 다져진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지율이 계속 된다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기 전에는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바깥으로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승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49. 이 숫자도 상당한 숫자죠. 뭐 48 이상은 거의 뭐 흔들림 없이 당선 예측 가능성이 뭐 48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49 압도적인데 이게 지금 여론 조사들도 사실은 누구를 어떤 식으로 그 질문을 구성해서 질문하느냐,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거 때 항상 그랬었죠. 여론 조사 기간마다 굉장히 튀는 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는 이번 그 말씀하신 갤럽 조사 본다면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번째는 어쨌든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확실하게 결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조사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실제 결집인지 아니면 보수층에서 유난히 응답을 더 많이 한 건지,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서만 지표인 건지 이건 여전히 좀 불확실해서 판단을 유보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인용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 여론조사 꽃을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6,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19일부터 24일까지였고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50이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30.5, 이준석 후보가 9.2%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차이가 있다. 근데 그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19일부터 한 거네요. 19일부터 24일. 24일까지. 지금 요 갤럽 조사는 24, 25일이고. 25일이고. 그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도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죠. 네네. 네.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헉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둘이 합치면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둘이 합치면 이거 거의 비슷하거나 앞서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전엔 그게 안 나왔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근데 또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게 같은 한국갤럽 아까 네. 똑같은 조사입니다. 거기서 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42%, 이재명 51%, 이준석 40% 이렇게 해서 뭐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크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번 선거에 어떤 그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조기 대선, 계엄, 내란에 따른 조기 대선이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그런 선거 일정이 아니라 누군가 큰 잘못, 국가 반역에 준하는 내란 행위를 해서 탄핵되고 파면당해서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찌 됐든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 노동부 장관을 했고 그렇죠. 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그런 탄핵 찬성 세력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 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표가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투표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어떤 승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2나 1.3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은 전통적인 보수 진보 내지는 뭐 전통적인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구도가 아니라 또 내란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약간 세대 투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고 네. 40대 대통령 후보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찌 됐던 뭐 20대 30대 남성층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지지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젊은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옮겨가기는 힘든 거죠. 네. 이번에 보면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으로는 이준석 표가 안 간다라는 여러 가지 뭐 통계나 혹은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보수 늘 뭐 이쪽 국힘을 찍었던 유권자지만 내란 세력까지는 못 찍겠다라는 어떤 그런 딱 그 레드라인 혹은 방화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과거 그 윤석열 씨와 이준석 당시 당대표 간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온 일종의 완벽한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눈에는 이준석과 윤석열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명확하게 12월 3일 내란 당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계엄 해제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축출할 때 그 과정들을 보면 엄청나죠. 네. 이준석이 쫓겨날 때와 허은하가 쫓겨날 때 글쎄 큰 차이를 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준석의 차이를 모르겠고 그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인 실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표가 뭐 많이 안 간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착시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선거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수사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재판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나라 공동체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거이지 민주당과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좀 착시 효과가 좀 사라지고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준석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전에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내용은 기자회견 참 잘해요. 그 긴급 기자회견 잡는 게 또 뭐 약간 굉장히 또 뭐 타이밍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을 잘 활용하는 거죠. 긴급하면 그렇죠. 언론이 속보를 이렇게 띄워주고 하니까 그럼 네이버에도 이제 속보를 뜨고 노출되는 데는 뭐 그런 데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기도 해요. 단일화를 하자고 계속 얘기하던 스탠스에서 갑자기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그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이 후보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초점 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재원 네. 그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더 네. 측근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보수 분열의 책임을 감수하겠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이슈를 띄우면서 어찌 됐든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준석 후보도 제3 후보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목을 끌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둘 다 예를 들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계엄이나 내란 책임에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단일화 이슈를 띄면서 그 책임론에서 좀 벗어난 거죠. 대중을 좀 속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양 후보 다 단일화 논쟁으로 큰 이득을 봤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일 모레 사전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 전에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면 사실상 단일화가 사기쇼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뭔가 좀 밑밥을 깔아놔야 우리가 단일화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그게 뭐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노력은 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밑밥을 깔아놓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 단일화 이슈로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득이양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의 제1호 선거운동원들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저 밑에 거의 뭐 1% 밑에서부터 쭉쭉 올라온 게 이준석의 힘이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단일화 이슈로.
그래서 저는 제가 뉴스 소비하면서 왜 이게 메인에 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야. 두 번째는 이준석과 단일화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야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선과 제가 너무 이렇게 격차가 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뉴스를 덮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쪽의 뉴스는 뭐 어떤 공약이 떠오르거나 어떤 특정한 저 당의 어떤 성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윤석열이 탈당하느냐 아니면 퇴출하느냐로 시끄러웠죠. 그리고 부정선거 논란 여전하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국민의힘 하면 윤석열 부정선거 단일화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쨌든 패배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패배하고 나면은 니네들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참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성동 그 지금 뭐 대책위원장인가요?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그래서 일종의 출구 전략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충분히 명분은 되죠. 이미 이준석한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준석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린 졌어도 사실상 이준석의 탓이다. 이렇게 뭐 부담을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뭐 YS DJ 단일화 얘기할 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DJ 뭐 JP, 김종필, 김대중 얘기하고 뭐 정몽준, 노무현 할 때까지도 네. 그래도 뭔가 정책이나 정책이라는 명분이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네. 노무현은 보수 진보 뭐 사회 정책은 다르지만 둘 다 통일을 지향한다. 정몽준은 보수였지만 또 통일은 하자는 쪽이었거든요. 뭐 이런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네요. 단일화하면서 그냥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만 하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죠. 네. 정치가 명분인데 예전에 보수 정당은 그래도 국민들 보는 눈이 있어서 명분이라도 이렇게 좀 앞세워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야합이죠. 그렇지만 보이는 포장이라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런 명분이고 뭐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예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니까 사실은 뭐 원초적 정치를 하고 있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사실은 좀 낯설을 때가 많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좀 저희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도 다 본능이 있고 그렇지만 욕망이 있고 그렇지만 다 옷을 입고 다니고 점잖게 얘기하려고 그렇죠. 하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들 거라도 웃으면서 뭔가 맞아요. 얘기를 전달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정치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한덕수, 김문수 그 전에는 뭐 김덕수 을지문덕하다가 갑자기 단일화하자니까 당신 왜 출마했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DJ랑 JP랑 연합할 때, 그러니까 저의 첫 선거는 개인적으로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그 해가 제가 나이가 그래서 네네네. 그 당시 첫 이회창 대선 김대중 대선 이회창 김대중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제 정책을 보면 뭐 그런 고민거리를 그래도 국민들한테 던져주잖아요. 뭐 남북 간에 이걸 연합제로 가야 돼, 뭐 연방제로 가야 돼, 뭐 그런 것부터 굉장히 심오하고 좀 어려운 정책부터 우리 일상에 그 맞닿는 그런 이야기까지. 근데 그런 정치를 어쨌든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쭉 봐온 저로서는 최근에 토론을 보면은 거의 봉숭아 학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또 참고로 또 권영국 후보한테 미안합니다만, 도대체 정책이 있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대 때렸어 이겼어 거의 이런 식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걱정거리만 오히려 쌓이게 하는 그런 후보들의 수준이어서 지금 참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죠. 네, 그런 상황 같아요. 정치가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사실은 아까 단일화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이전에 윤석열 씨의 계엄이나 탈당 뭐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잊혀지면서 다시 부상하는 거일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 주셨는데 거꾸로 어제 저녁에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위촉을 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은 가장 중요한 윤석열 씨 계엄의 옹무자였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를 용광로 선대위 한다고 뭐 각종 인사들을 다 모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선대위에서
합류는 안 했지만 선거 운동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문수 후보와 선거 운동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뭐 TK, PK 그리고 수도권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친윤계 인사들이 뭔가 한동훈을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뭐 그 전에 보면 장해찬 씨도 영입을 하고 복당을 시키고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을 굉장히 중요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선거운동하면 나는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친한계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선거 때는 정당인들이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계엄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 간에 관한 것이잖아요. 정당인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면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개가 어떤 국민의힘의 기강을 잡는 부분 또 국가 간에 관한 건이라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그새 속보가 딱 들어왔네. 국민의힘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철회. 철회했어요? 임명은 했다가 하루 만에 어쨌든 철회를 한 건데 임명을 했다가 철회한 거죠. 말이 안 그렇죠. 되는 왜 갈짓자 행보는 맞고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맞네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기타 치고 뭐 음식 먹으면서 라방 하시다가 결국 어렵게 지난 19일부터인가요? 이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옷에는 김문수라는 이름도 없고 초기에는 김문수라는 이름도 잘 얘기를 하지 않다가 점점 진화해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직접 손을 맞잡고 선거운동 하는 데까지 그거 도달하는 것도 참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국힘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윤상현 지금 철회했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심리적인 분당 상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내부에서 뭐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개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이고 그렇다고 분당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당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또 분당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민주당은 뭔가 이념 철학 때문에 뭐 일단 분당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그 어떤 캐릭터가 있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앞으로 이 선거 이후에 저 당이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제가 막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 분단 상태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도 당권 싸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예전 영상이 조금씩 이제야 나오고 있는데 저도 네.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2019년의 이야기예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 국회 난입 사태가 있었죠. 저도 그거 보고 기억이 그러셨죠.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해가지고 2021년에 2021년 초에 1월 6일에 그때 의회 난입한 사건처럼 그거보다 먼저 1년 먼저 2019년에 국회로 당시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보수 이 시민들 군중 한 수백 명이 국회로 가가지고 실제 본관 난입을 시도한 거예요. 그때 근데 진짜 경찰하고 충격이었죠. 보좌진 이런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막 맞으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진입은 다행히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나 봐요.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잊혀졌었죠 완전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지사 그만두고 한참 돼서 근데 거리에서 본관 오른쪽 문은 이렇게 가시고요, 왼쪽 문은 이렇게 가시고요, 이렇게 진입하시면 됩니다라는 연설을 막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여기서 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벌금 300만 원 무셨더라고요. 저도 이걸 그때 국회 불법 난입 사건이 6년 전에 발생했나? 그러니까 저도 기억은 나는데 연도에 대해서는 기억을 사실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사인에서 다시 시사인 기사를 읽으면서 좀 보게 된 건데 그때가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 뭐 선거법 날치기 규탄 대회 이런 거였나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당시 이 검찰 공소장에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순히 그 집회 주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4일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 상대로 자유 발언, 구호 재창을 선동했다 이러면서 이제 벌금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잊혀진 정치인이어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이 국회로 난입하는 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주체는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TV 토론에서 그렇게 뭐 자유통일당 뭐 전광훈 목사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그분들은 제가 모르는 분이라는 것 같은 얘기를. 굉장히 좀 김문수 선을 긋는. 후보가 정광훈 목사나 고성국 씨, 그다음에 신의 한수 뭐 이런 분들하고 비슷할 정도의 극우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아, 본인이 그렇죠. 맞아. 아, 그 이분이 슈퍼챗으로 1억 넘게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슈퍼챗을 받는 그 수익 모델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통해서 슈퍼챗을 받는 그렇죠. 그런 수익 모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의도에 사무실 차려놓고 그 극우 유튜브에 거의 1등, 2등, 3등 수익권에 달하는 그런 극우적인 발언을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대선 후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렇지. 솔직히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좀 검증 노력이 그전보다 치열하진 않는데요.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김문수 후보의 유튜브 발언만 해도 정말 망언이 태산을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밝혀진 것은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게 이번에 그 후보 출마하면서 신고한 그 재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제 청년마다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딱 맞는 게 사실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야인이 될 때는 재산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5, 6년 동안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수억을. 유튜브 운영만 했단 말이에요. 극우 유튜버 근데 직업이 있었죠. 재산이 두 배로 는 거예요. 어쨌든. 뭐 부동산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유튜브 방송 얘기 나왔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발언이 너무 과격해서 방송용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지경의 발언들이 많을 겁니다. 다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산호 위원장 갈 때 싹 본인 유튜버를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보수 유튜버들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는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장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고 어저께인가요? 그 이렇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또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또 뭐 법카였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팩트 체크를 하고 저도 예.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제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근무했는데 경기도 공직자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일 때 정말 힘들었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놈 취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소방 헬기를 그렇게 많이 뺏어 탔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뭐 어디 갈 때 소방 헬기를 너무 자주 이용해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소방 헬기를 이용 못하는 좀 그런 것은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제발 좀 소방 헬기는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애로사항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 헬기 그 자상 입었을 때 탄 거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헬기 더 많이 탄 거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네. 아니 않았는데. 응급환자는 소방 헬기를 탈 수 있습니다. 결정하면. 그렇죠. 근데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아마 본인이 한 행태 때문에 다들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내란 수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많은 것들도 어제도 다뤘고 내일도 다룰 거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김민석 의원이 새로 문제를 제기해서 조금 부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방문해서 백악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가 좀 새롭게 거론된 이유가 뭐죠? 네. 그 김태호 차장이 제가 지난 4월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보면서 사진을 보고 진짜 경악을 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4월 25일 날짜에 김태호 차장과 그 미국 백악관에 그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부장관이죠. 이분이 만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과장이 아니라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러 저 사람이 갔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윤석열 씨 파면 뒤인가요? 파면 뒤죠. 파면 뒤입니다. 네, 네.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갔지?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러니까요. 보좌관이 네, 탄핵된 정부의 그 실세 차장이라 불리는 안보실의 실세 차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NSC 가서 그 자기 카운터파트 뭐 알렉스 왕을 만난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 알렉스 왕하고 그 위에 있는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이달 초에 트럼프한테 해임됐습니다. 아. 네, 세트로 집에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사람 만나서 환하게 웃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 자료로 내보내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건데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일단 김태호 차장이 어떤 뭐 행적을 보였는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죠. 더 황당한 건 그때 이 국가안보실에서 내는 보도 자료였는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고위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태호의 방미를 계기로 조선어 협력과 관련해서 NSC가 중심이 돼서 워킹 그룹의 신설을 가동하겠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김태호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 전 얘기를 왜 꺼내느냐? 김민석 지금 의원이 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쉽게 말하면 시간 없으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치적, 그러니까 가로 열고 대통령 선거까지 꿈꾸면서 원래는 2+2 이 산업부나 기재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미단이었는데 김태호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태호가 그 다른 공무원들이 아니 이거 산업하고 기재부 이쪽 소관인데 왜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김태호를 같이 내보내느냐 방미시키느냐 그래서 내부 반발이 있어서 김태호 차장이 그때 따로 가서 알렉스 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덕수 대행은 무슨 의도를 했던 것이냐 그리고 이 산업 문제, 무역 문제와 방위 문제는 전혀 다르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왜 김태호를 보내서 무슨 백지수표를 준 것이냐 약간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태호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네요. 왜냐하면 베센트 재무장관 지금 그 관세 협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4월 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한국 팀이 워싱턴에 왔는데 선거 전에 이거 뭐 끝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시키면 도대체 이 김태호가 혹은 그때 방미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안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하지 않았나요? 한덕수랑 트럼프는 4월 8일 날 통화했고요. 이미 통화했고 그 다음에 김태호 차장이 가서 25일 날 뭔가를 가서 단독으로 뭔가 협의하고 왔다. 국가안보부장이면 사실은 본인들이 밝혔던 것처럼 이 방위비 문제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 쪽에서 우리 방미단 이후에 방위비 그쪽 분담금하고 이 관세 전쟁은 분리하겠다라는 발표를 미국 쪽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얘기가 된 것 같았었는데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섞으면 안 되는 건데 일부러 섞으러 갔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러한 그 의혹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한덕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덕수가 왜 무슨 의도로 김태호를 끼워 넣으려고 했는지 김민석 의원의 어떤 주장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사실 내란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사실 뭐 다행히도 네. 오늘 한덕수 전 대통령직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 대통령직 권한대행이었죠. 했었죠. 둘 다 출국금지 조처가 되어서 내란 수사 관련해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앞으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1차 정치에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님하고 그리고 이승환 평론가님이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나오십니다. 단독 인터뷰 진행할 테니까 가지 말고 계속 기다려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움직이시죠.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대선 캠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네.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전 서울시장 후보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긴데요. 그 20년 전. 그거보다 훨씬 더 저는 네. 생명문화포럼과 네. 또 지구와 사람 네, 많이 뭐 오셨잖아요. 대표님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선거를 맡으셨네요. 또 대표님 이 뉴스토마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더라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접 선거를 뛰신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선거대책위원장 맡으신 적 전에도 있으셨던 저 거예요? 2008년 민주당 총선 이후는 아. 거의 그 공식 직책 맡고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이다시피 하죠. 오래됐죠. 네. 이번에 그러면 좀 큰 마음을 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인데 너무 가벼운 마음 쉽게. 왜냐하면 내란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 오늘도 한덕수 총리 그 부총리 수사 중이라는 뉴스가 네네네. 나오는데 그 내란이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내란 상황이 끝나지 않으니까 다들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이번엔 선거운동 좀 해야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뭔가를 좀 다 합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세요. 그래서 결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렇지만 선대위에 이렇게 공식 직책을 갖고 합류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네.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게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직 권한대행 전 총리 그리고 네. 최상목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전 또 대통령직 이상민. 권한대행 두 분이 출국 금지 조치된 거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내란 오늘 보니까 뉴스가 그렇더라고요. 피의자 신분이겠죠?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 네, 네. 네. 아유, 근데 그런 분이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시지만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행보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네. 탄핵 소추를 발의를 가로막고 탄핵을 가로막고 또 뭐 헌법재판관 지명 안 했다가 또 윤석열 쪽 사람을 또 지명했다가 아, 그랬죠. 이완규. 갑자기 대선 나오고 그래서 네.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게 이런 수사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그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되지만 뭐 국회나 그런 데서 좀 밝혀진 군 장성들 외에 전모가 아직 수사가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제부터 어떻게 이거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누가 기획했는가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가 네. 누가 관여돼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아찔하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사실 노상원 그 수첩 보면은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군 인사 문건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기밀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누가 관여했는가 우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도 이 대선이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밝히기조차 쉽지가 않은 윤석열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수계에 대해서 진술 한번 받질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한 번도 한 번도 직접 조사는 했지만 또 대답을 안 진술 했죠. 거부하고, 네, 아. 검찰서 그 하려고 할 때는 또 그 공수처법과의 충돌 때문에 못 하고, 아,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더 놀랬다시피 비상계엄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계속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서부지원 폭동도 그렇고 네. 구속 취소 결정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는가? 어떻게 내란에 관여돼 있는 윤석열 정부 쪽에 여러 인사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또 어려운 일이지만 맡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강 장관님 생각하시면 판사 이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제 사회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 보수적인 인사들 또 민주당 또는 민주당 당원이시기도 하겠지만 또 네.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보수예요. 우리나라 하도 이렇게 막 비상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네.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아. 요즘 그러면 지금 강 장관님이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네. 정도 이야기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세요? 네, 만나보시면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윤여준 그 상임위원장님이나 이석연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하신 네네네. 이런 분들이 다 헌정질서 회복에 공감하기 때문에 합류하신 거고 네. 또 두 분하고 호흡이 잘 맞고 아. 그리고 또 그 허은하 대표나 김상욱 의원, 김용남 네네네. 전 의원 합류하는 걸 보면은 다들 헌정질서 회복에 동의하는 내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내란이 밝혀져야 되는 적극 반대 거기서 이제 공감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는 그 정치인들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개인적인 그 대화나 관계 속에서 좀 포용적이고 좀 일관된 정치 철학이 있다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 아. 말씀을 하세요. 아. 허은하 대표도 네네네. 그 말씀하시고 아.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실제로 중도 보수도 수용하는 포용적인 리더십이고 태도가 일관되시다. 굉장히 똑똑하시다. 이런 말들을 세 분이 하세요. 아. 정치인들이. 물비님이 여전히 고우시다. 이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비님. 네, 강8450님 감사합니다. 네. 강 장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라는 그런 개인. 저는 이제 21년에 경기도 그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경선 후원회장 맡은 인연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좀 그 경기도 도지사로 하면서 정책에 좀 호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그 친서민 정책, 악성 사채, 뭐 근절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하고 이분 유세를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죠. 아, 이분 진짜 국민 중심의 국민 주권주의자다. 아.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이 국민 주권 국가, 국민 주권 정부. 다음 만일에 당선된다면 네. 다음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 국민 통합 정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린 게 노무현 그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네. 그 연속된 비전이시고 아. 실제로 그 16주기 추도식에 가셔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정계 입문을 본인이 그걸 보고 그 존경심에서 따라가게 됐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전에 공감하고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보면 진짜 진정성 있는 분인데 되게 섬세하세요. 아, 그래요.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하면 미리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저나 네. 좀 마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싫어하세요. 그걸 와서 의견을. 서 있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권위주의 싫어하는구나. 아.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되게 섬세한 분이구나. 아. 근데 좀 너무 그 악마화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왜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의 또 그런 어떤 진정성, 국민 주권에 대한 진정성,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런 섬세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생겼을까요? 너무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우선은 그런 걸까요? 이분이 이제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한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좀 그 많지 않은 경력이 기초자치단체, 광역, 그다음에 중앙 국회로 온 경우가 많지 않은데 기초자치단체장 시작할 때부터 서민의 입장에서 그 국민 중심의 행정을 피다 보니 적이 많았던 거 아닌가. 맨 처음에 성남시에 의료원 만드는 문제로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정계 입문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뚫고 나가려는 어떤 그 기존의 특권, 기존의 반칙과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 저도 좀 의아하고 좀 마음이 안 됐고 좀 그래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조사받은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편에서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기득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조금 많이 비슷하시죠.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너무 자주 잡혀요. 이번에도 좀 그런데, 근데 이분이 주로 말하시는 게 유세장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하고 대화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쉬운 표현으로 당신의 큰 담론, 뭐 경제 살리기의 담론 같은 거 쉽게 몇 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또 말꼬리를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꼬리가 말이 잡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하는 얘기를 한 토막을 딱 그렇죠. 떼서 보면은 진위를 보면은 굉장히 큰 담론을 쉽게 설명하시는구나. 그런 거가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시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도 맨 처음에 하신 게 강원도 접경 지역 경청 투어예요. 듣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겠다면 우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50년 만에 대선 후보가 찾아온 건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유권자 표가 없는 곳이죠. 인제, 강원, 화천 이런 거 그런 것도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세요. 진짜 진심이시고 국민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를 많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군데군데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 걸고 그런.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이미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에 또 사실 검찰과 사법부가 많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히 네. 그랬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심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나 또는 뭐 강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제 그 후보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 기소당하고 수사당하고 했지만 결국 법원의 영장기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서 그 저기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째는 국민을 믿는다 나는 국민을 믿고 간다. 둘째는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신뢰를 하시는 거죠. 다만 이 내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원이 처음에는 체포영장 뭐 발부하거나 괜찮았는데 이제 구속 취소 결정 이후부터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맥락이 그 내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후보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안감들이 위기감과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개별 입법으로 뭐 대법관 증언 문제나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 과제에는 얘기가 워낙 많이 되고 그런데 사법 전체 시스템의 어떤 선진화라 그럴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국민 중심으로 그렇지만 전문가분들 또 법원 검찰 내부 목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걸 다 이렇게 종합해가면서 큰 틀을 짜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이걸 개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처리를 이제 요청드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건 어쨌든 지금 대법원 구조나 사법부 내지는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구조 국제 기준도 보고 네.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방향은 뭐 신뢰 회복 플러스 뭐 또 뭐랄까 사법권 독립
네, 네. 사실 참여정부부터 진짜 원하는 거는 수사의 독립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네, 그렇죠. 자꾸 무너지니까 생기는 네. 문제고 사법의 신뢰하는데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오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치적 중립, 그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네, 그러기 네, 네. 위해서는 이제 개혁이란 말도 뭐 20년째 쓰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고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네. 정치만 오면은 너무 이게 지금 수준이 떨어지니까 네, 선진화 시스템 음,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조금 장기 과제로 다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던 걸 대통령 직속의 장기적인 예컨대 네. 사법 선진화 뭐 그렇게 기구. 네, 예를 든다면 네. 그러면 구체안이 나온 거는 아닌가요? 아닌 아직? 것이죠.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네. 이런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잘 아십니까 혹시? 동기인데 잘 알지는 않고요. 동기이시고. 예. 근데 왜 그렇게 좀 무리한 결정을 모르죠. 했을까요? 그나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비상겸 그 밤부터 집에도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란의 맥락 속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든지 내란을 해가 이 비상적인 상황을 마무리 짓고 대선 이후에 제대로 뭐 진상 조사도 하고 좀 더 경제 회복도 하고 좀 나가보자. 헌정 질서 회복하고 국민 주권 정부 나가보자고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은 대선에 누가 해야 되느냐? 제1야당 후보잖아요. 네. 근데 제1야당 후보가 갑자기 선거 직전에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그렇죠. 봤던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공론을 모으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법원 검찰을 같이 다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뭐 기소청으로 전환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지금 이제 네. 얘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윤곽이 잡히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동안에 쌓인 여러 가지 뭐 외국의 선진화된 제도 조사도 필요할 테고 또 법원과 검찰 내부 목소리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직접 겪은 분들 얘기를. 아, 그래서 그런 총체적으로 그걸 해나가려면은 조금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죠. 당장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떤 그거 것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기구 설치부터. 기구 설치부터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장의 급한 과제는 경제 민생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네네네. 자칫 그런 법제도에 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경제 살리기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컨대 선거를 이제 위원장님하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성공적으로 치르셔서 네. 당선이 된다면 네. 제일 처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경제 경제 민생이라고. 문제.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저께 기자회견 때 경제 비상 대응 TF를 네네. 꾸리시겠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비상 대응 네네네.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제. 안 좋습니다. 네. 저 정말 자영업자들 그런데다가 너무 또 힘들어요. 장기 침체 국면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나라가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아, 그래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네. 일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그 민주당이 승리를 못하면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나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 그래서 굉장히 긴장돼요. 민주주의가 말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굉장히 지금 6개월도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승리를 못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며 네. 누가 이 경제며 이런 걸 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통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뭐 지금 1위가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나오지만 안심을 못하는 거죠. 너무 이게 중차대한 역사적 선택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정말 그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헌법의 유일한 권력자로서 한 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선이 내란 종식 중요하긴 한데 경제 살리기 중요하긴 한데 우리한테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생존할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의문도 있고 네. 여성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뭐 여성 문제 얘기를 또 안 하는 것 같고 네. 청년들도 좀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좀 나옵니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대선이 정책 대결이 비전과 정책 대결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그게 좀 주목이 안 되는데 사실은 기후대응위원회가 이미 그 국내 400여 명의 전문가가 이미 모여 계세요. 아, 선대위 안에요. 조명래 전, 네, 제가 출범식도 출범 모임도 갔는데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안병옥 이사장님이라거나 국내의 뭐 관료 학자의 최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하고 이미 정책을 만들고 발표도 하고 계시고 여성본부도 있어서 며칠 전에는 제가 중랑구 김경숙길이라고 거기 가서 여성 노동자들하고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주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청년은 제3하고 뭐 전세 사기 이런 빚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공약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 또 다른 분은 무슨 양자 물리 이런 거는 왜 안 하냐 다 정책이 있는데 주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선 준비가 너무 짧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오래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공약집이 이번 주 말쯤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네. 공약집이.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책은 다 준비가 네. 되고 있는데 특히 기후 주목이 안 되는 문제는 것이다. 굉장히 좀 비중을 높게 보고 네. 있죠. 예전에 비하면은 그 뭘까 국민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 사실 정당에서 정책을 잘 준비할까 이런 의구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제가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대선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건 좀 사실 처음이다시피 네. 한데 그 각 전문가 단체들이 와서 정책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만 정책을 준비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뭐 그 산업에서 실제 실무 종사자들이 오셔서 협약도 하시고 학자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 대선의 이 공약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뭐 사회 전체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수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주류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사실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 때만 해도 단독으로 대선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꾸준히 성장해 온 게 그게 민주주의의 성과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네. 잘해야 되고 네. 많이 바뀌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일 중심으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계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믿기지가 않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강 장관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윤석열 씨가 뭔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확 한 게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 원래 특수수사 하신 분이 치밀하거든요.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용산 이점도 좀 의도였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군사시설로 용산 이점.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되겠죠. 노상원 그분의 수첩이 좀 네. 의미심장해서 언제부터 이게 모의가 시작된 거냐, 어떻게 준비가 된 거냐, 누가 관여됐냐가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사시에는 이런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유심히 보는 할 수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이든 뭐 날리면 그게 네네. 뭐 정권 초기에 그때 MBC 기자를 비행기에 안 태우는 일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 그랬죠. 명분이 헌법 수호였어요. 헌법 수호. 헌법 그렇게 수호를 위해서 말했었나요? 국익에 반하는 방송 기자를 태울 수 없다. 그리고 한 10월쯤에 가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 못한다. 아, 그때부터 이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갔거든요. 야권 전체. 야당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예, 건가요? 야권 전체. 그리고 아. 한 번도 안 만나주고 그랬죠.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때 거의 뭐 이재명 대표가 구걸하다시피 뭐 근데 조건 다 들어주고 대통령이라는 그랬던 것 분이 그렇게 야권 전체를 그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권 초기부터의 워딩이라는 게 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다 전모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정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 해야 될 되겠네요. 필요가 있죠. 예. 그 한편에서는 또 꼭 해야 돼요.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정치보복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을 생각해봐도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좀 화해와 뭐 대통합과 타협을 하지. 그래서 오히려 이 후보님은 자기는 당신은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절대 정치 보복 안 한다 믿어달라고 하시는 거고 국민 통합에도 지역주의를 넘는 정치를 하고 싶다. 호남이 무조건 찍어주기보다는 죽비도 들듯이 실력으로 그 지역에서 선발해줘야 정치인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말씀도 하시고 다만 내란죄하고 그동안 못한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네, 네. 네, 묵은 과제죠. 네. 네. 아, 그러면 이태원 참사도 좀 진상조사가 부모님들이 지금도 길을 헤매고 다니세요. 네. 그 하소연 하느라고. 저도 한번 만나 뵀는데 네. 그러면 정권이 출범하면 그동안의 특검들은 네. 좀 우선 출범을 할 수가 있겠네요. 내란도 특검 가야 되겠죠? 갈 보세요? 수밖에 없는 이제 네. 수사기관들 사이에 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이 뭐 김건희 씨도 조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권 행사로 못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명태균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그거는 해야 것들은 된다고 봐요. 아마 가게 될 것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뭐 이슈들은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좀 원인 규명도 하고 우리가 진상을 밝히는 이유는 재발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건가요? 특검보다는 우선은 좀 뭐가 좀 된 게 없는 네. 느낌. 누가 하나 이렇게 책임진 사람도 좀 없고 좀 하여간 좀 그래. 제대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과정이 네. 필요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이 일하셨으니까요, 법무장관을. 네. 그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들을 대한민국이. 대변하는 건데 그거의 다음 버전이 이재명 진짜 후보의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좀 대선 끝나고 자유로워지시면 네. 좀 가끔 좀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화 이야기도 좀 더 나눴으면 네,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강금실 민주당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준석 그 후보가 이게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뭐 이 간병비 15조 원도 있고 뭐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팩트 체크를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라이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강금실 장관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준석 후보가 한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주신다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네. 화제가 사실 됐는데 그 네네. 이야기는 팩트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네. 약간 담론이나 네. 당위를 많이 얘기했는데 막 뭐 어디선 법이 이렇고 저기선 숫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대선 토론에서 보지 못했던 신박한 화법인데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 아는데 혹시 모르세요? 라거나 아니면 숫자를 들먹이면서 사실 그 라이브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를 들이밀어서 네. 상대방을 약간 이 찐빠를 주는 그런 수법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거의 사실이 아닌 그런 주장들이 많고요. 왜곡과 궤변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짓말에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거짓말, 네.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는 통계라고 하죠. 이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 이 이준석 이 개혁신당 후보는 이 세 종류의 거짓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 과학자로서 네. 공감합니다. 네. 숫자로 하는 거짓말이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또 숫자로 하는 거짓말은 또 숫자로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2시간 라이브 토론에서는 다들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뭐 얘기하네라고 하겠지만 곧바로 또 요즘 또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도 많이 하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네. 따져볼까요? 네. 그러면 네. 사실 기억에 남는 거 이거 있었어요. 네.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하고도 하고 권영국 후보하고도 토론해서 맞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죠. 캐나다는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최저임금 적게 줘야 된다. 이 얘기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든 네. 근거였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아. 이주 노동자에게 최대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2012년, 13년 전에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없앴습니다. 2013년에 이게 이제 임금 하락이 악순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주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 이 자국인들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뺏기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건 한 사회의 이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수준의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규정한 건데 그걸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른 경로로 준다라고 하면 결국 일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 사각지대 또 최저임금 그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미만이라도 받기 위해서 일하면서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경쟁하는 시대가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도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나는 이런 거 아는데 모르세요라는 식으로 네. 그것도 완전히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당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당시 현장에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구나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미 1년 만에 사라진 그것도 13년 전 제도를 가지고 한국도 이런 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황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또 두 번째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화하자고 하는 도중에 외국인이 좀 맞습니다. 끼어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 올해 만 30원이잖아요. 이거를 위아래 30%까지 그 기준을 주자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7,021원까지 낮추자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는 7,021원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낮은 인건비를 찾아가지고 공장들이 옮겨오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옮겨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도저히 일 못하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옮겨오.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강한데 또 옮겨올 가능성이 높은. 게다가 이런 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사람이 정말 당선이 된다고 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한국판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이주 노동자든 자국인이든 지역이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거는 사실 개혁신당 차원에서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명확하게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후보가 조금 반론을
하기는 네. 했었죠. 최저임금제도 관련. 캐나다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권영국 후보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이준석 후보가 뭐 약간 영어 약어를 얘기하면서 그 제도명을 막 들이대니까 약간 맞습니다. 캐나다의 그 최저임금제도 네. 그 이 차등임금제도인데 그런 거 어.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그 다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뭐 헷갈리게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기준임금 위원회네요. Flexibility on Prevailing Wage인데 아, 그걸 이런 걸 대선 이야기하면서 후보가 뭐 이렇게 다, 대선 후보가 그걸 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거 모르세요라고 말하면 당장 당황하겠지만 사실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라서 정말 와 정말 그 나중에 저희도 팩트 체크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미국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맞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래프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미국은 사실 이미 연방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보다 다 이미 나오네요, 화면에. 다 이미 네. 최저임금이 지금 2009년부터 저게 연방 최저임금인 거죠? 오르지 않았고 이게 7.25달러인데 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 오르지 않았냐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많은 데는 캘리포니아주는 16달러고요. 16.5달러. 네. 그러니까 7.5달러에 연방 최저임금은 7.5달러. 네, 그건 사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 주가 지금 주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다 이미 그보다 훨씬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높은 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은 주마다 차등 적용한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 사실기도 하면서 사실 왜곡인 게 차등 적용하지만 더 높이 주는 쪽으로 차등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강원도는 30% 깎아보자라는 식의 차등 적용이 아니라 우리 주는 더 이 질 높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이 주겠다. 해서 오히려 더 끌어들이는 차원에서의 차등 적용이지 후려치는 차원의 차등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후보 본인은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 그쪽 캠프에서는 30%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위아래 올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기본 취지는 깎아보자 아니면 더 그렇죠. 낮게 해서라도 공장을 유치해보자. 그러면서 텍사스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 네. 그 다음에 맞아.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텍사스는 규제와 세금이 적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했다. 이 네.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입니다. 발언. 아, 이게 이제 그 거짓말이에요? 네. 그 미묘하게 규제 하나와 최저임금 이하다 갑자기 규제 하나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HP나 스페이스X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옮겨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연방제 국가라서 미국은 기업 주마다 사실은 독립된 국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 기업들이 옮겨갈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권영국 후보가 그 설명을 잘했어요. 한국은 만약에 공장이 서울에서 춘천 옮겨가거나 춘천에서 원주로 옮겨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 단위 옮겨갈 건 완전히 제도나 뭐 세금 규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제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이전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복잡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과 한국을 비교해서 미국은 뭐 이 텍사스 옮겨갔다. 일부 옮겨간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이제 그래서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 논점을 좀 왜곡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옮겨갔지만 규제 완화 때문은 아니고 여전히 그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금 깎아주고 최저임금 낮춰서 기업들이 우르르 빠져나갔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논점 이탈이기도 하네요. 네. 최저임금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간 네. 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텍사스 주의 최저임금도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텍사스는 연방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거군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져 있지 더 않다는 낮추진 거죠.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자극적인 거 하나 있었어요. 네. 저는 풍력 발전. 네, 네. 풍력 발전은 중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을 보면 이제 사실입니까? 일단 먼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요. 거짓이다. 일단 팩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풍력 발전소가 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터빈이 24개가 덴마크산, 한국산이 20개, 독일산이 17개, 중국산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풍력 발전 장치를 쓰기 위해서 풍력 발전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그 쉐쉐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계속 얘기하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 반중 혐오 전략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사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미국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질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폭력 발전까지 끌어들인 건데 일단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사실 아니라고 말하니까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그러네. 와 이걸 무슨 다들 그랬죠. 이게 하버드식 논법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버드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그것은 않고요. 하버드 모욕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기본 토론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아니면 민주 사회의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는 그 경악을 했는데요. 중국산 장비에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킬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스위치. 뭐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의 그 장비를 원격으로 꺼버릴 수 있는 우리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리가 풍력 발전 기기를 중국 걸 들여와서 쓰면, 네. 쫙 깔아놨는데 네. 갑자기 중국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가 다 꺼져버려서 정전되고 한국의 그 발전소를 다 멈추게 만들 수 있다라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선 후보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음모론을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론 그건 그러니까 엄청난 음모론이긴 외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음모론을 이렇게 퍼뜨린다는 것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건 일단 기후 위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계속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다 친중 색깔론을 던지면서 게다가 음모론에 팩트도 달랐고 게다가 당신 친중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 색깔론까지 던지면서 완전히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느냐 마느냐, 원자력 에너지를 늘리느냐 마느냐, 줄이느냐, 단계적으로 한국 사회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전환의 문제인데 이걸 친중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논의를 진흙탕 논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거 주장하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중국이 재생에너지 1등인데 그러면 친중이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약간 네. 굉장히 사실은 꼬인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친중이고 반중이고 떠나서 전 세계 가장 싼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발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다면 우리 빨리 그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도 기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에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그건 틀린 얘기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 환경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미세먼지 얘기였는데 네. 좀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네. 얘기하던 와중에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일본과도 중국과도 잘 협력해서 미세먼지 같이 네.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미친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네. 중국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일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완전 거짓말.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오염원이 한국에는 31%, 일본에는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말한 것처럼 이게 한 하늘을 이고 있기 때문에 방출이 되면 이게 한국과 일본이 거의 일본이 좀 덜하겠지만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일본도 간다는 거죠. 가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일본은 영향 없으니까 관심 없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맞아. 중국에 쇄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 팩트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문제는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서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리고 이걸 같이 바꿔나가야 될 문제인데 또 하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엄청나게 환경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고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강력하게 꺼내기 어렵다. 중국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중국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중국이 사실 2013년 대비 한 10년 사이에 한 절반 가까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걸 굴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가본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에 이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10년 전 베이징 가고 뭐 상하이 가고 그럴 때만 해도 미세먼지 수치가 막 1,500 넘어가지고 막 뿌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네, 네. 막 방독면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차들도 다 전기차로 바뀌고 네.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지 정확히 뭐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당장 우리나라랑 올해 비슷해요. 전기차 생산량이 그 내연기관 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거 쓰면 안 되는데 중국이 재생에너지 1등이니까 그 기후 변화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약간 이상한 논리의 그리고 중국이 비약이 항의하지 않으시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중 색깔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는데 주 4.5일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은 기업의 비용 다 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기업에 다 임금 상관 없이 떠넘겨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 4.5일 논의는 노사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의 논의인데 이걸 기업의 부담을 떠넘긴다. 노조의 요구만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왜곡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주 5일제도 우리 주 5일제 2003년에 주 5일제가 도입됐던 건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저 같이 그 한겨레 이슬 할 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일금 뭐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때가 2003년 4년 화요일이 갑자기 휴일이 됐어. 주 5일제도 임금 삭감 없이 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도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한겨레는 빨리 했었지만 2003년에 법이 통과되고 이듬해부터 그 전에 한 적이 있었지만 1,000명부터 그 다음에는 300명, 2006년에는 100명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했고요. 네. 지금 주 4일제 네트워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일단 하루 9시간 노동을 해보자라는 차원의 논의가 하나 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이 일을 좀 더 노동 강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주 4일로 가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일단 현실적 말이 되지 않죠. 갑자기 주 4.5일제 하면서 기업이 비용을 다 떠넘겨라라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논의가 되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기업들이 다 부담을 떠넘기는 4.5일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토론에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또 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네. 관심이 가던데 건강보험 얘기하다가 네. 간병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논의의 맥락은 건강보험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갈까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간병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15조 원까지 부담 늘어날 건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요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15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걸 간병비를 갑자기 당선된 100%다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건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간병비까지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공약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이게 이제 15조 원까지 예상이 되는 건 맞지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단계적으로 하거나 아니 비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월 얼마까지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뭐 이 처음에는 몇천억에서 몇조 원 단위부터 시작할 텐데 갑자기 15조 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15조 원 근거도 없으면 하겠다고 하셨네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토론의 기본도 아닐 뿐더러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1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연히 그 다음 그 대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과도한 의료 쇼핑을 줄이면서 재정 절감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또 이준석 후보 발언이 계획도 없이 공약을 내놨군요라고 이렇게 탁 자르고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이게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규정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뭔가 그걸 완전히 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한 번도 이런 토론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을 이런 거고 식으로 나오진 않았죠. 사실 이건 기본적인 토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A라기보다는 토론의 기본 민주 시민의 어떤 이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지금 그러니까 간병비 얘기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공약은 두 번째 해에 간병비 얼마 든다는 건강보험에서 얼마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여쭤보면은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준석 화법이라는 게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여기 뭐가 맛있나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이 김치찌개 맛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럼 이준석이 김치찌개 말고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세 조종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 논점을 왜곡해서 사실 본질과 다르게 이제 상대방의 찐빠를 주면서 자기가 더 잘 알고 저 사람은 사실과 다른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뭔가 이준석이 다른 후보에게 뭔가를 이 면박을 줬다라는 것만 남고 실제 토론의 본질은 남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대선 토론을 3번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이건 전혀 그 사실과 다른 주장을 던지면서 그냥 완전히 논점을 뭉그러뜨리는 그런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엄청나게 많이 팩트체크 준비해 오셨는데 딱 하나만 더 할까요? 얘기하죠. 어떤 게 걸 할까요? 담을 넘지 않았다 해볼까요? 그게 계엄 당일 얘기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네네. 담을 넘지 않았는데 왜 담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 안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민주당- 항의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 항의를 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 물론 항의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담을 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170명이나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안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네. 안심했다고 하지만 사실 170명이 통과될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에도 못 들어간 의원이 많은데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단 바로 잡을 건 민주당 의원들 중에 12명이 못 들어갔는데 당시 100%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 못 들어간 의원들이고 서울에 있는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들어간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원인데 이준석은 일단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예. 안 들어간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 없다는 그리고 거죠. 서울에 있으면서 해외나 지방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 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서 170명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안심해서 안 들어갔다는 건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게 긴박하게 통과돼야 된다. 해제 요구안을 결의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추측이 들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것이고 당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170에서 몇 표라도 부족하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밖에서 싸우겠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팩트 체크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토론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네. 결국은 답을 찾아서 나중에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서 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는 물론 그런 종류의 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치회장에서는 같이 뭔가 국민이 행동을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그런 토론은 참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불가능할까? 국가 비전과 통합과 새로운 뭔가 성장의 비전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너를 찍어 누리겠어.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라고 해서 궤변과 막말과 음모론과 색깔론을 마구 쏟아낸 사람이 토론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뭔가 이 토론의 규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리드하고 같이요. 트럼프 가족이 코인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증권 통판. 매일 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가 또 코인 전문가를 겸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실험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를 모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지금 뭐 관세에만 부과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대립하고 우리나라 협박하고 중동 가서 뭐 이렇게 전용기 받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 해도 많네요. 그 나열을 다 할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유럽 다 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암호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암호화폐라는 트럼프 달러 트럼프라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달러 트럼프라고 표시되어 있는 트럼프 코인이라고 하죠. 트럼프 코인. 예, 예. 트럼프 밈코인 아니면 정식 이름은 오피셜 트럼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밈코인 하면은 대부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밈 코인을 트럼프 본인이 지금 발행한 게 있는 거죠. 발행해서 운영도 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를 올 초에 한번 네네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취임하기 직전에 이걸 발행을 했었는데 사실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권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네. 그때 자기 이름으로 된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발행하는 밈코인이 있었으니 어마어마했죠 그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 그럼 이제 이해 충돌 또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파격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예요?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초대해서 나랑 밥 먹자. 아 지금요?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금. 했죠. 그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난주에. 계엄령 선포하는 대통령은 봤어도 자기 코인 발행해가지고 투자자 초청 행사하는 대통령은 아직 못 봤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백악관에 이렇게 들여놓고 뭐 밥을 먹거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저 이해 충돌의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5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네. 버지니아주 그러니까 워싱턴 바로 근교에 있는 트럼프 가족 소유의 골프 클럽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220명을 불러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과는 퇴근하고 했다 끝나는, 뭐 이런 거죠. 일과는 끝나고 한 거고 220명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 달에 발행한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등부터 220등까지 순서대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 이게 꼭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외국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 실제 참석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반반이었던 것 같다. 미국인 반. 뭐 근데 이제 명단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2명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자그마치 10위권에 있는 10위권에? 네.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네, 오상록 씨라는 저 하이퍼리즘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코인 관련 투자 신탁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네. 그 창업자이자 대표인 오상록 대표가 여기 참석을 했고 본인도 그걸 밝혔습니다. 뭐 실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상위 220명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1위가 누구였느냐? 네. 저스틴 선이라는 이제 코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만한 그런 뭐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인데요. 트론이라는 암호화폐의 창시자, 뭐 아무튼 그 파운더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후오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던 H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거래소인데 글로벌 거래소를 지금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워런 버핏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저 워런 버핏과의 오찬 그 네네.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경매.
그거를 저스틴 선이 했었죠. 낙찰됐어요. 네네. 돈은 엄청 많은 사람이네요. 돈을 많이 썼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어쨌든 4천만 달러 이상을 이 트럼프 밈 코인에 투자를 해서 몇백억인가 4천만 원, 100억 몇백억, 되는 100억 되죠. 600억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 거죠. 정도 되죠. 근데 그걸 투자해서 지금 이제 1위에 올라서 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그것도 투자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거죠. 뭐 참석자들도 그러니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 골프 클럽에서 하는 행사니까 골프장 앞에 이제 기자들이 막 진을 치고 있다가 누가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쿄, 서울, 마이 뭐 이런 이제 외국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안심 소고기 스테이크와 넙치 구이가 서비스가 됐다고 하는데 뭐 음식은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가 뒷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명 중에 25명은 또 백악관에 특별히 초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백악관이 나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초청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건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단체 사진 촬영은 당연히 했겠죠. 트럼프 모자를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브랜드가 있는 시계 2개를 경품 추첨을 했다고 하고 참 재밌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뭐 행사였습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 사람인가요? 네, 순위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순유천이라는 선이 순이구나. 그렇죠. 90년생이고 북경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적이 중국 국적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출신이지만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라는 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또 확인된 건 그 아니에요.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나라 국민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특이하네. 어쨌든 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 사람 맞고 네. 중국어 할 때 보면 그냥 중국인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영어도 잘 하고 뭐 이런저런 전 세계에서 하는 행사들을 계속 참석을 하고 제가 저는 한 2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쿄에서 한번, 홍콩에서 한번 저스틴 선을요. 네네, 본 적이 코인 업계에서는 중요한 또 취재 대상인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뭐 큰 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두 분 있었다고 그랬죠. 네. 오상록 대표 같은 말고 회사, 같은 회사의 같은 회사 CEO 두 명. 근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분들은 코인 전문가라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컨대 중국의 어떤 정치인 내지는 경제인, 한국의 어떤 기업인, 또 뭐 심지어 러시아나 중동의 어떤 기업인이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를 설득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지? 생각하다가 코인을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약간 좀 의아스러운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돈 많은 사람은 대통령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냐 당신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선거 자금 모금할 때 물론 이제 큰 손들이 모이죠. 네. 후보들이 막 전화하는 그런 광경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건 후원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를 대통령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이 수수료 수익을 그대로 얻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3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요 코인 이 트럼프 밈 코인의 거래 수수료로만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 이제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사고 팔고 할 때 거래 수수료를 트럼프 가족한테 흘러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코인
분석 기업들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가족한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 거래는 일반 거래소에서 되나요? 일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지만 일단 그 일반 거래소에서도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거래할 때마다 돈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게 막 뭐 대통령한테 뇌물로 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뇌물로 주려면 뭐 은밀하게 막 이렇게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 가족한테 따박따박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장르인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을 밈코인을 사실 뭐라고 규정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돈이냐 무슨 네. 화폐냐 자산이냐 물건이냐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백 어떤 규제 공백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막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대통령이 군용 헬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 골프장에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또 뭐 이 행사장에 그 백악관 휘장 있죠. 그게 이렇게 쫙 찍혀 있었는데 이건 대통령 행사로 포장한 거 아니냐. 또 백악관 투어를 처음에 약속했던 거 나중에 안 하긴 했지만 백악관 투어를 약속했던 것도 어떤 대통령 직위를 활용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아직 뭐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거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나 투어 정도는 뭐 귀엽다 그런 거 해줘 특혜지만 뭐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 제안도 했다면서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그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명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빈센트 류라는 대만 네네.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암호화폐 그 뭐라 그러나요? 고빈도 거래, 자동 거래를 운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인들한테 서비스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고빈도 거래가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훨씬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거래가 엄청 이루어지도록 빠르게 뭐 그렇죠. 초단위로 막 매매를 하는 건가 보죠. 그거를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트럼프 밈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그런 얘기를 듣고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이 코인을 매집을 했고 결국 이 만찬에 초대가 된 거죠. 그리고 가면서 기자들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거 미국에서 허용해달라고. 난 좀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건 진짜 로비이고 이건 정말 뭔가 좀 정책적인 영향을 주려는 공적 공간에서의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로비면은 정치 후원금을 법에 허용된 한도만큼 내고 후원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그게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그 정책을 대통령 후보가 받거나 하는 거는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지자가 아니라 완전 외국 사람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규제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돈 내고 하는 셈인데. 이게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진출을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로 좀 세워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사에 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분명히 그런 자리이고 대통령이 참석하면은 당연히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거는 뭔가 좀 불투명하고 근데 사적인 모임이니까 회의록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없겠죠. 없죠. 누가 그런 참석했는지도 좀 안 문제가 나오니까.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고 외국 정부를 대리해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맞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뭐 선거법도 있는 거고 로비법
로비 등록법도 있는 거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막 고초를 당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인이라는 약간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것을 매개로 한 사적인 모임이고, 이거는 어떤 직접적인 로비가 아니고 그냥 투자를, 이 자산에 투자를 한 밈코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약간 팬덤의 징표 같은 토큰 같은 그런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투명하게 이런 자리를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와 백악관에서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네.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상식적으로는 할 말이 설명을 해요? 없을 것 같은데, 정적 뭐 민주당에서 엄청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문제 없다. 뭐 이건 우리가 그렇게 지난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코인 산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좀 위로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고, 우리는 뭐 어떤 그 이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한 거다. 아니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트럼프 밈코인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초기에 엄청 이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투자자들 중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 본 분들이겠죠. 그러면 이 모임 분들도, 아니면 모임 분들은 너무 초기에 사가지고 많이 번 상태라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그건 언제 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220등까지 순위를 매긴 기준은 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스트를 마감하던 시점으로부터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주 동안의 보유량 평균을 가지고 이걸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220등을.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한 12.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0.18달러였으니까 사실 트럼프 가족은 뭐 이걸로 떼돈을 그러네요. 벌었다고 봐야 되죠. 초기에 갖고 있었던 부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고점은 한 75달러를 넘기기도 했었고, 한동안 이게 한 30몇 달러 선에서 초기에는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막 뛰어 들어갔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8달러면은 그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걸로 볼 수 있는데, 밈코인이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뭐 이게 뭐 이유 없는 상태가 계속 돌아가지만 하지만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투기인 거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매체를 보니까 이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두고서 묘사하는 한 경제 매체에는 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산이다 이거는. 네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봤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아니었으면 이거 왜 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만찬에 왔는데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트럼프와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아니면 악수를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 트럼프를 사람들은 만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냈다. 그냥 밈코인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조로코코님이 말씀 주시는데, 자기 사진 NFT 많이 구매한 사람도 저녁 식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데요. 네, NFT 그랬었죠. 사진도. 그러니까 뭐 초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실제로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거죠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나 벌었는지 혹시 나오나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가족의 미디어 기업이 있죠. 그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고 네네네네. 트럼프가 하는 그 그것도 본인이 그렇죠. 소유하고 그걸 있는 본인이 회사인가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TMTG라는 회사인데요. TMTG 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줄여서 TMTG라고 부르는데 TMTG 같은 경우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거를 뭐 갖고 있으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탁 회사에 맡겼는데 그 신탁 회사가 아들이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이하다. 그게 합법인가 보죠 미국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참 구멍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식의 그 틈새들 이걸 갖다가 잘 뭐 찾아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이런 거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기 때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했다.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우리라는 거 이제 트럼프 가족인데 선을 우리가 그어놓고 그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욕 먹더라. 그렇게 해도 욕 먹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만 대신에 할 거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그 자발 그 이제 일기 때 실제로 뭐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설정했던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제한선을 무너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가족들이 연루된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중동에서의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니면 코인과 관련된 벤처 캐피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벤처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어떤 스포츠 대회를 여는데 이것도 뭐 중동에 어떤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름은 트럼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주저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의 어떤 그 자금에 의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석유 자금에 의한 것들 우려를 하던데 그런 자금에 의한 영향을 그렇죠.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의 이해상충이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없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 이어갈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미국 대통령이 집행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공식화되는 누가 안 하실 하겠습니까?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다면 다 달려들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미국이 계속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트럼프 이후에 뭔가 완전 무슨 귀족정이나 이런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족 통치 국가 뭐 이런 게 되든지.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건데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4시 50분 끝장 뉴스 라이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광고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일 당일 6월 3일 내란 끝장쇼라는 공개 방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 다음 당선자 누구인지 아마 나올 테니까 저기 QR코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연 리더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